지금 FOMC가 한참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네네. 있는데 우리 현지에 계신 배수연 특파원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연 특파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연휴 추석은 잘 보내셨어요? 네, 뉴욕은 뭐 장이 열렸기 때문에 따로 추석은 없었고요. 한인마트에 가서 송편 좀 사다 먹었습니다. 아유, 잘하셨네요. 어떻게 그래도 달 보고 소원은 좀 비셨나요? 네, 뉴욕에도 뭐 휴양청 보름달은 잘 밝혔습니다. 네. 그 사실 오늘 1, 2부는 이제 헝다 이슈로 아주 지겹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헝다 이슈는 조금 찻잔 속 태풍인 것 같고 핵심은 결국은 이 미국에서 통화 정책의 변화가 예상치를 뛰어넘느냐 사실 그거인 것 같거든요. 지금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이번 9월 FOMC에서 테이퍼링 발표는 뭐 약간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점도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혹시 특파원님 뭐 그거는 어떻게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점도표가 지금 이번 달에 발표되는데 지금 당초 점도표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이미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예측한 위원이 7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명만 더 늘어나면 지금 일단 상당히 좀 과반수에 가깝게 지금 접근을 하게 될 것이고, 제가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연준 위원들의 구성이 대폭 바뀝니다. 특히 지방 연방준비은행 총재들의 구성이 바뀌는데요. 이때 매파들이 대거 입성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점도표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오는 점도표가 향후 금리 인상의 시그널로 지금 연결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금리 인상의 선을 긋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점도표의 그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 파월 의장은 지난번 잭슨홀 미팅 그 연설을 통해서 테이퍼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금리 인상을 일컫는 긴축으로 이어지는 데 대해서는 선을 긋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일부 연준 위원들은 테이퍼링을 실시하고 나서 금리도 빨리 인상할 수 있기를 원한다. 그 이견을 드러내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이건 좀 점도표를 이제 좀 눈여겨봐야 될 시점인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난번 6월달에 발표된 점도표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2021년까지는 금리 동결을 모든 위원들이 점쳤습니다. 그런데 13명 위원들은 2023년에 금리 인상을 전망했고요. 7명이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명의 매파 위원들이 새롭게 진입하게 되면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 6월에서는 2022년의 연방기금금리 FF의 중간값이 0.1%였는데 2023년은 0.6%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에서도 좀 예의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오늘도 제가 막 순서와 상관없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이제 점도표 변경 가능성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1부하고 2부에서 헝다 이슈를 뭐 워낙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더 막 질문 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이제 뉴욕에 계시니까 혹시 그 뉴욕에서 바라보는 요번에 중국의 이 헝다 그룹의 그 디폴트 가능성 요거를 뭐 일각에서는 뭐 중국판 리만이다 뭐 이런 얘기도 과하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혹시 뉴욕 현지 내에서 이번에 중국 헝다 이슈에 대한 시각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뉴욕 월가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참고를 많이 하는 좀 존경받는 구루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 헤지 펀드의 구루라고 하는 레이 달리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가 전날 CNBC를 통해서 명쾌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헝다그룹 사태는 리먼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리먼은 당시에는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졌는데 헝다 정도는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헝다그룹의 부채 규모가 한 3,050억 달러, 3천억 달러 좀 넘는데 이건 국가 차원에서 충분히 관리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야데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그 리먼 사태보다는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 사태,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러시아가 디폴트를 선언하면서 파산했던 그런 헤지 펀드인데요. 그때와 좀 비슷하게 될 거다. 당시에는 그 연준이 아주 빠르게 개입하면서 전 세계에는 그 영향을 주지 않고 파장을 조기에 지금 수습을 했는데요. 아마 이번에도 LCTM 사태를 참고 삼으면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too big to fail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당시에 나왔었는데요. 헝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나설 거니까 그렇게 큰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보면 부채 한도 협상 관련돼서 뭐 8월 달에는 의회가 좀 휴회였고 이제 진행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저희가 또 부채 한도 때문에 미국이 신용등급도 또 강등됐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 많이 걱정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연준 의장을 지냈던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아주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주말 그 월스트리트 저널 컬럼을 통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늘리거나 그리고 아니면 일시 유예하지 않으면 경제 전반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1960년 이후부터 이제 미국은 부채 한도가 이제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요. 80차례 이상 올리거나 그러면 그 한도를 유예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누적 부채가 한 28조 4천억 달러에 이르는데 이게 지금 유예되거나 한도가 놀리지 않으면 역사적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미국이 디폴트로 갈 수도 있다. 라고 아주 강도 높게 지금 정치권을 비판했고요. 이 미국이 만약에 디폴트로 이어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된다면 금융 전반에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고 당장에 그 고용에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국력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쉽지 않은 이유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 상원을 지금 50대 50으로 지금 양분하고 있는데요. 적어도 60명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부채 한도 협상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닌 그런 작업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향후 금융시장에 또 다른 리스크 요인이 될 게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 오늘 3부 주제가 있어요. 우리 특파원님께서. 네. 미국 증시 2달 만에 최악인 7가지 이유 이렇게 한번 타이틀을 잡아주셨고 지금 벌써 저희가 이제 3가지 얘기를 여쭤봤어요. 지금 헝다 이슈, 그 다음에 FOMC, 그 다음에 이제 부채 한도. 지금 앞에서 한 가지 지금 빼놓고 넘어간 게 코로나인데 사실 뭐 좀 지겨운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최근에 제가 코로나 미국의 1일 확진자 수를 보니까 델타 변이 확산할 때 막 35만 명 넘어갔다가 다시 약간 10만 건대로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해요. 뭐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나 델타 변이는 그냥 이제 변수로 안 봐도 될 정도가 됐다고 보시나요? 이게 제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것하고 언론에서 접하는 것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생활을 하다 보면 한인들이 중심인 그 코리아타운이나 이 주변에서는 마스크를 상당히 많이 끼고 다닙니다. 근데 백인 중심들의 사회에서는 마스크 끼는 게 뭐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고요. 지난 주말에 제가 로맨하탄에 갔었는데 아주 자유롭게 식당이 뭐 성업을 이루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지금 언론 집계를 보면 일일 사망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뉴욕 타임즈가 계속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델타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는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사람이 5만 명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미국 전체로 보면 누적 사망자가 제가 66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게 미국 인구 대비로 보면 500명 가운데 한 분이 숨졌다는 거거든요. 세계 최고의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 그리고 그 G1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건 엄청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지금 인플레이션 이야기거든요.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고, 게다가 최근에 임금 상승률이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구직, 구인 이게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어서 지금 일자리 구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반면에 이제 일할 사람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뭐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인플레이션은 계속 뭐 시장을 괴롭혀왔던 아주 고약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 경제 지표로만 보면 그나마 지난달에 미국인들의 생활비가 높아지는 속도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 이게 이제 시장 참가자들이 느끼는 물가에 대한 그런 느낌일 테고요. 근데 실생활을 하는 분들은 생활비 상승하는 게 이게 지금 좀처럼 멈춰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표로 보면 2% 상승이 목표이지만 지금 이미 5%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충격파는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임금이 지금 어떻게 증가될지는 아직까지 현실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장 하나 이제 불거진 게 페덱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운송료를 인상하겠다고 어제 전격 발표했습니다. 유가가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금이 지금 최근 10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고 회사들이 아주 필사적으로 근로자들을 찾고 있으면서 서로 지금 임금을 높게 제시하는 게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연결하는 그런 마지막 고리가 아닌가 하는 우려는 여전히 지금 물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제 헝다 얘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이제 헝다보다는 약간 미국 경제가 현재 약간 스태그플레이션인 상황. 그러니까 경기 모멘텀은 좀 떨어지는데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이어서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의 좀 여력이 예전만큼 못하다라는 게 최근에 미국 증시의 좀 조정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9월 달에 미국 증시가 계속 안 좋았다고 하잖아요. 지금 올해도 9월 중에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깨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계절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9월에만 되면 시장이 부진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뭐 역사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지금 너무 높지 않나. 지금 우리 이 코너를 통해서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정을 거치지 않고 최장기 연속 랠리를 이어왔던 데 따른 피로감이 가장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연준이 완화적인 그런 통화 정책을 쓸 때 저희들이 흔히 펀치볼을 이제 파티장에 놓아놓는 걸 연준의 이제 역할인데 그걸 치우는 게 파티 푸퍼, 파티 흥을 깨는 게 연준의 역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절묘하게 지금 최악의 시기에 지금 연준이 펀치볼을 치우는 시기하고 맞물려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월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JP 모건에서는 아니다. 지금 이 계절적인 부분만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이게 저가 매수의 그런 호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도 최근 차트 분석을 통해서 주가 상승 여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논거 중에 하나는 당장의 중앙은행들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급속하게 긴축으로 전환할 여지는 없다. 지금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이 있고, 최근 시장을 흔들었던 헝다 이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중국이 부양책을 통해서 지금의 분위기를 되돌릴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 중에서는 러셀 2000 지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러셀 2000 지수가 대형 지수, 소형 지수들의 모임인데요. 대형 지수들의 향배를 사전적으로 예고하는 그런 지수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게 아직은 20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게 뭐 7번째 주제 중에 마지막인데 지금 투자자들 저가 매수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도 약간 뭐 저가 매수, 그다음에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쌓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특파원님께서 월가 투자자들이 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뚫고 내려간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가 있다라는 기사를 쓰셨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뭐 기술적 분석은 저보다 전문가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있었던 4,436 언저리에서 있다가 지난 월요일 날 잠시 깨졌고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지지선과 저항선 노릇을 하던 그런 추세의 중요한 잣대인 50일 이동 평균선이 좀 불안해지고 있다 하는 부분은 월가의 트레이더들이 이제 가장 헝다 이슈보다도 좀 더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는 그런 향후 추이의 큰 가늠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프랑크 카펠리 같은 그 전략가는 50일 이동 평균선은 매번 하향 조정될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이제 박혀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듣는 게 식상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동 평균선 주변의 저가 매수세 이게 지금 좀 약해진 건 실제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베이크리스트 파트너의 수석 기술적 분석가인 조나단 크린스키는 이번에는 느낌이 다르다. 지금 S&P 500이 50일 이동 평균선에 가까이 머무른 기간이 더 길었고 지금까지 6거래일 동안 큰 폭의 하락이나 반등 없이 그 언저리에 계속 놓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모양새는 옛날에처럼 이렇게 V자형 반등 이게 지금 잘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수렴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그 급락세를 보였다가 빠르게 반등했던 그런 저가 매수세의 그 저력을 확인했던 5번의 사례하고는 좀 다른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가 부진한 7가지 이유를 좀 말씀 주시면서 다소 조금은 경계감 관련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마지막으로 지금 좀 다른 이슈긴 하지만 네, 즐거운 얘기도 한번 해봐야죠. 예, 지금 또 뉴욕에서인가요? 그 UN 총회가 열리고 있고 우리 또 대통령과 또 BTS가 또 같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직접 보시기에 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뭐 저도 좀 적지 않은 나이지만 진짜 가슴이 먹먹해진다는 느낌을 받는 몇 안 되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방탄소년단 뭐 저희들 세대의 가수는 아닌데요. 가사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주옥 같다는 생각을 해왔고요. 정말 그 긍정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탄의 힘이 이번에 또 환경에 대한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CNN, 뉴욕타임즈, 뭐 주요 외신들이 다 한 목소리로 이 방탄소년단 그리고 한국의 그런 K 브랜드 파워를 지금 칭찬하고 있습니다. 국격이 한층 높아졌다는 점을 재확인했고요.
특히나 방탄소년단이 유엔 총회장을 무대로 이제 그 Permit to Dance라는 그런 노래를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춤추는 데는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가사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세계 공연사의 한 획을 그은 게 아닐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 지금 K컬처가 앞으로 K 브랜드 파워 강화에도 분명히 한몫할 것이라는 그런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전 세계에 내놔도 한치도 빠지지 않는 우리 한국 청년들의 저력을 다시 확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칼럼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지적했는데 단군 일에 가장 실력 있는 청년들이다. 지금 있는 청년들이.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게 기성세대들의 책임 아닌가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통감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네, 뭐 저는 현장에는 없었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접했는데 저도 이제 가슴이 굉장히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네, 늦은 시간, 거긴 아침이죠. 이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미국 현지 이야기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